반갑습니다. 네. 지금 세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부부의 도를 저도 준비하면은 정토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들고 부모의 도를 공부하면은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자녀의 도를 부모의 도를 하면은 자녀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자녀의 도를 저도 준비하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고 형제 친척의 도를 또 공부를 하니까 동생과 그리고 이제 친척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 자매는 같은 환경에서 함께 자랐기 때문에 서로 가장 잘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영원한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성인이 돼서 작은 문제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복수극을 벌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죽음에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절반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의 후예이다. 네.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절반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의 후예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고 형제는 타인의 시작인 동시에 살인의 시작이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하와라고도 하고 하와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와라고 하고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브라고 하는데 원래는 원어는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아담이 있고요. 하와가 있어요. 그 밑에 자녀가 셋이 있어요. 누구죠?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카인,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여기 모르겠죠? 셋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라서 셋인가? 네. 이게 웃긴가 보네요. 여기서 웃음이 터질 줄은 몰랐는데. 예. 여기서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에 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구약성경은 재밌잖아요. 역사책이라. 근데 형 카인은 농사를 짓고 아우인 아벨은 양을 했어요. 예. 농업을 했고 형은 동생은 목축업을 한 건데 양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양은 좋아했지만 카인이 바친 작물에는 냉담했어요. 예.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던데 그래서 카인이 분해하면서 고개를 숙이면 신은 오히려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에 쌓인 카인은 아벨을 초원으로 불러서 살인을 했죠. 카인과 아벨 검색해 보시면은 그 주제로 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예. 카인이 아벨을 이제 살해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만든. 그래서 또 이제 최초의 살인이다 이것이 역사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그토록 미워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원래 성격이 안 좋아서? 가 아니라 아벨이 자신보다 사랑받는데 질투심을 느껴서 그랬던 거죠. 신의 편에? 근데 아담에게는 카인과 아벨 외에도 한 명 더 자녀가 있었죠. 아까 여러분들이 웃었던 셋.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카인과 셋의 후손이니까 셋은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인류의 절반은 살인자의 후예다. 이해가 되죠? 셋 중에서 아벨을 죽고 셋하고 카인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절반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의 후예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보면 우수한 아이와 열등한 아이 혹은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이와 사랑받지 못한 아이 간의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죠. 모르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평등하게 사랑을 준다고 하는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는 부모가 평등하게 사랑을 못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평등하게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똑같이 가진 않잖아요. 엄연히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는 자녀는 자신도 다른 형제 자매처럼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그 마음은 똑같잖아요. 사랑은 다르게 갈 수 있지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자녀들이.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픔과 분노와 원망이 한데 뒤섞여서 불안한 정서가 싸게 틉니다. 이제. 부모의 불평등과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의 불안한 심리가 합쳐지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컴플렉스? 유명한 정신 분석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러한 다양한 감정이 뒤섞인 관념의 복합체, 심리의 복합체를 컴플렉스라고 불렀어요. 컴플렉스가 이제 뭐 복합 공부를 할 때도 뭐 컴플렉스 할 수 있으니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 쉽게 얘기하면은 뭔가 우리 정리되지 않은 느낌 있잖아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정리되지 않은 그 느낌, 정리하고 싶지만 찜찜한 그 느낌, 내 안에 있는 감정이지만은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정 있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 복합체, 관념의 복합체, 컴플렉스인데 여러 가지 환경과 내 안의 것들이 이제 뒤엉켜서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컴플렉스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것인데 본인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 컴플렉스를 자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컴플렉스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독특한 사람이 있었어요. 빌리지도 않은 우산이나 돈을 필사적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산도 안 빌리고 빌려준 바도 없고 돈도 안 빌렸는데 상대방한테 나는 너한테 돈 빌려준 적 없다. 우산 빌려준 적 없다 하는데 반드시 그 우산을 쥐어주고 돈을 쥐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이 정신분석학자이자 수필가인 기시다 슈라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계모한테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계모가
이 기시다 슈라 하는 사람한테 귀가 따갑도록 이런 얘기를 했대요. 키워준 은혜를 갚으라. 내가 계모니까 낳아준 은혜보다는 키워준 은혜잖아요. 네. 키워준 은혜를 갚으라고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대요. 그래서 머릿속에 세뇌가 된 거예요. 나중에 크면 은혜를 꼭 갚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계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이 돼서 하나의 컴플렉스가 형성돼서 빌려주지 않은 우산을 돌려주고 빌려주지 않은 돈을 준 거예요. 갚아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네. 사랑받기 위해서는 갚아야만 한다는 콤플렉스가 기묘한 행동을 낳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뭐 책을 써서 자기의 그 사실을 자각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부모한테 받았던 그 컴플렉스가 원인이 돼서 나타난 거구나 해서 그 사실을 자각하자 이제 그 행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작용이니까 자각하는 순간 사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컴플렉스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내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우리는 그것을 뭐 업력이라고도 하겠고, 전생의 습관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라는 것은 복합적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에 뒤엉켜서 마음의 응어리를 형성해요. 컴플렉스를 또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응어리거든요. 그 응어리가 점점 커서 덩어리로 불어나는 것이 이제 컴플렉스가 되는 것인데 컴플렉스의 특징은 이렇게 복합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하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서로 반대되고 모순되는 감정들이 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있지만 또 모순되는 감정도 같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시원섭섭하다.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겠어요? 시원섭섭하다. 우리는 이해되잖아요. 네? 우리는 이해되잖아요. 네. 같이 존재하죠. 모순되는 것들이 같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도 이 컴플렉스가 서로 있거든요. 그리고 모순되는 감정이 같이 있어요. 가족들한테는 이게 모순되는 감정들이 같이 있거든요. 가족들이 명절 때 있다 가면 시원섭섭하잖아요. 가는 것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가고 나면 또 시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는 미운 마음도 있고 애틋한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그 감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감정을 더 복잡하게. 그것이 무엇일까요? 형제 자매 관계는 컴플렉스가 형성돼 있어서 서로 복잡 미묘해요. 거기다가 모순된 감정도 같이 있어. 근데 그 관계를 본질적으로 흔드는 것이 있어요. 뒤에서.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이 형제자매 관계잖아요. 부모.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인데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나 사람들이 형제관계는 본질적으로는 이인관계가 아니라 삼각관계다라고 합니다. 이 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내가 형제자매 관계가 나하고 형제 사이 둘만의 관계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 삼각관계인 거예요. 그 뒤에 부모의 그림자가 다 숨어 있어요. 형제관계는 본질적으로 삼각관계입니다. 그래서 둘이서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항상 뒤에 도사리고 있어요. 관계. 역사를 잘 보면 아까 같이 카인과 아벨 사이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둘만의 관계가서 이렇게 됐나요? 신이 편애했잖아요. 카인 것만 아벨 것만 받고 카인 것은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 관계는 본질적으로 삼각관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부모의 애정이 한 아이에게만 치우치거나 부모가 한 아이만 소홀히 했을 때 자녀는 또 다른 자녀에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애정을 빼앗겼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고 다른 형제의 행복을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이 상처입었다는 피해 의식을 갖게 돼요. 부모가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내 사랑을 그 형제한테 뺏겼다. 그리고 다른 형제의 행복에 기뻐하지 않아요. 네. 형제 자매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부모다. 특히 부모의 애정이나 관심을 빼앗긴 채 자라나는 상황, 그 상황이 형제 자매에 대한 컴플렉스를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형제 자매 관계는 본질적으로 이인 관계가 아니라 삼각 관계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형제 자매 관계를 위해서는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가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형제들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러면서 아유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 맨날 그 자녀들한테 너희들이 잘 지내. 본인 부모가 다 싸우게 만들어 놓고 나서 원인 제공을 하고 나서 너희들 잘해, 너희들이 문제 이렇게 하면 부모가 한쪽만 편애한다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교육을 이렇게 자녀 입장에서 차별감을 느끼고 질투심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고 피해의식을 느끼게 해놓고 나서 왜 이렇게 싸우냐, 너희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모르는 거죠. 또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봤을 때 형제 자매 관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정신의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란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아들러. 정신분석학 쪽에 유명한 세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드하고 융하고 아들러, 이 세 사람이거든요. 다 이제 프로이드의 애제자 두 명이에요. 한 명은 이제 아들러고, 그리고 한 명은 융인데, 이 아들러란 사람이 몇 년 전에 엄청난 인기 있던 베스트셀러 있었는데요. 이 아들러에 관한 책 들어보셨어요? 미움받을 용기. 그래서 그 책 내용 보면은 인간관계를 편하게 하려면은 모든 사람한테서 이쁨 받으려고 하지 말고 미움받을 용기. 이 미움받을 용기가 52주가 뭐 베스트셀러였네. 아무튼 엄청 유명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아들러란 사람이 새롭게 재조명됐는데 그 사람이 핵심 이론이 이제 이 우월감과 열등감 이론이에요. 그리고 출생 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아들러는 인간의 행동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우월해지려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이제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 기본으로 봤고,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형제 자매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본 거예요. 우리가 가장 태어나서 처음에 우월감과 열등감 느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 멀리 떨어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거든요. 우월감과 열등감의 시작은 형제 자매예요. 근데 그 우월감과 열등감의 시작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출생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듯 한 사람의 인생은 우월감과 열등감의 연속이며 그 가장 큰 대상은 엄마 친구 딸, 엄친딸,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가 아니라 주로 형제 친척인 거죠. 열등감을 대상이, 우월감의 대상이. 또한 아들러는 태어나는 순서가 우리의 성격 형성과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했어요. 몇 번째로 태어나는가가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을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저는 장남이면서 첫째였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풍족하게 자랐고 동생의 고충에 대해서 별로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지나 보니까 동생이 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형이나 언니, 오빠나 누나는 첫째는 되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동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딸들 봐도 맨날 동생, 딸, 여자 딸 2명인데 첫째 딸이 둘째 딸한테 하는 것이 넌 이것도 모르냐 이거예요. 이것도 모르냐.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당연하잖아요. 엄청 무시해요. 이것도 모르냐고. 예. 그리고 이제 대화할 때 제외시켜요. 우리 가족 대화할 때. 얘는 아직 이해할 수 없다고 제외시켜. 예.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은근히 동생 무시하고 내리깔고.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동생 무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첫째는 힘 하나도 안 들어도 동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적 능력에서 앞서가고 신체적으로도 앞서가니까 항상 노력하지 않아도 이기게 되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제가 동생을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동생들은 일단은 열등감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일단 태어나면은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뒤지게밖에 없잖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런 것이 이제 출생 순서에 따라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는 태어난 순서에 따른 성격을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 그 다음에 둘째 아이, 중간 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막내, 외동. 근데 오늘은 이제 형제 친척에 도니까 외동은 빼버리고 이 3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요즘은 우리가 이제 둘째이자 막내인 사람도 많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장남 같은 경우에는 첫째가 아니더라도 첫째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 형제 자매 간에 몇 살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2살 차이하고 3살 차이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만 2세 때가 아이가 조금 예민해요. 뭐냐면 만 2세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좀 받아야 되는 시기인데 2살 터울이면은 중간에 부모의 사랑이 옮겨가잖아요. 둘째로. 네. 근데 이제 한 3세가 넘어가면은 부모가 사랑을 좀 덜 줘도 버틸 수가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2살 터울은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없는 아이도 있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 터울도 문제가 있죠. 3살 터울, 4살 터울 훨씬 더 안정되게 되는데 2살 터울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동생을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이 나뉘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생 순서인데 자, 첫째 아이의 성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낙천적이고 친절한 대인배. 저는 첫째의 성격을 이제 한 문장으로 한 거고 이것을 다시 한 단어로 바꾸면은 약간 허당인 것 같아요. 예, 허당 기질이 좀 있어요. 첫째가.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사업 실패하는 거 보면 거의 첫째가 많이 실패를 해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 아이는 부모에게 특별하고 전제로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저도 보니까 첫째 아이한테는 온갖 것들을 다 해줬어요. 좋은 것들을 많이 몰라서. 네. 그러다가 둘째는 조금 막하게 돼요. 약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였구나. 네. 첫째는 막 조금만 울어도 가서 막 보고 하다가 이제 둘째가 되면은 뭐 울어도 그냥 좀 이따가 내일 할 일을 하다가 좀 가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좀 바뀌는데 첫째는 귀한 대접을 받죠. 왜냐하면 부모가 아직 육아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가 이게 귀한 대접을 받고 두 번째 첫째는 또 특징은 첫째는 애정을 독점하는 기간이 있어요. 둘째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둘째는 애정을 독점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받지 못해요. 이미 있잖아요. 예. 박힌 돌이 있어요, 이미. 근데 이제 첫째는 애정을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둘째가 2년 후에 태어나면 2년간 독점을 하고 3년 뒤에 태어나면 3년간 독점을 하고 외동이면 평생 독점을 하죠.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애정을 독점하는 기간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애정을 독점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성격이 좀 느긋해지고, 왜냐면은 애정을 동생한테부터 뺏어와야 되는 시간이 좀 늦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느긋해지고, 그것이 짧아지면은 조금 이제 욕구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첫째는 느긋하면서 낙천적이면서 이상적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경쟁을 겪지 않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예. 그리고 이제 남을 잘 챙겨주고 배려심이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동생들의 모범이 되어서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육군 장군이나 해군 장군들을 봤을 때 상당한 비율로 첫째가 많대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성격이 조금 잘못 가면은 남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그리고 이제 사랑을 독점했기 때문에 자기 본위적인 성격으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첫째가 가지고 있는 조금 조심할 점은, 첫째는 낙천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상적이에요, 항상 늘. 그래서 지나치게 잘 챙겨주는 사람 앞에서는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달콤한 말을 늘어놓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니까, 나한테 좋은 얘기해 주면 금방 넘어가요, 첫째들은. 예. 이것을 전문 용어로 귀가 얇다, 예. 속여 먹기 쉽다. 예. 그래서 첫째들은 남들에게 한턱 내기 좋아하고 속임수에 잘 넘어가요. 네. 그래서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에 실패한 사람 중에는 첫째가 많아요. 예. 현실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첫째는 상대의 마음에 들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은 마음이 다른 둘째나 셋째보다 훨씬 강해요. 이미지 관리 일을 잘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실수를 많이 범하기도 합니다. 이게 첫째의 가지고 있는 성격이고, 둘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권위에 저항하는 야심가예요, 둘째는. 왜냐면 둘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에 관심을 갖는 맞이와 달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 속에 있게 되잖아요. 예. 첫째를 이겨내고 관심을 획득해야 돼요. 예. 항상 압박을 받고, 그리고 항상 이제 누나나 형이나 누나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둘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것이 미치냐면은 둘째 같은 경우에는 첫째의 약점을 찾는 요령을 발달시켜요. 예. 첫째의 실수를 자기의 보감으로 삼아요. 예. 제가 보니까 제 둘째가 첫째의 약점을 저한테 상당히 많이 얘기해요. 예. 그리고 첫째가 실패한 것을 자기는 성공시켜 가지고 부모한테 칭찬을 받아냅니다.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그냥 성격 좋고 허허하고 허당이라 그냥 좋다 좋다 해서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데, 둘째는 현실적인 거예요. 첫째의 약점을 찾아내고 실패한 것을 자기가 달성해서 다는 아니고, 예.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또 셋째가 태어나면 또 이제 경쟁자가 더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샌드위치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는 항상 자기 상황이 불만족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뭔가 좀 안정적으로 오래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비판적이고, 부모의 그런,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세 명이면은 첫째하고 막내하고 서로 힘을 합하고 중간에 둘째가 좀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거의 보면 구도가.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반항적이고 저항하고 이런 성격들이 강해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째는 고분고분하지 않다, 말을 안 듣는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또 더 강하게 푸시가 들어가니까 그것이 악순환이 돼서 조금 더 이제 더 저항적인 반항적인 성격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첫째나 막내보다 부모의 사랑을 더 적게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조금 관심을 덜 가져줘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나중에 적어져요. 예. 이렇게 이제 가는 거 둘째고, 이제 세 번째 막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막내가. 막내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귀여움. 사회성으로 표현돼요.
막내 첫째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지만은 일반적으로 막내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거든요. 막내 첫째는 외동이 아닌 이상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면은 둘째는 셋째로 애정이 넘겨가지만은 막내는 부모가 살아있는 한 평생 애정과 관심을 누릴 수가 있어요, 부모의. 그래서 인제 막내들이 보통 인제 느긋한 성격이 되기 쉽고, 또 막내는 둘째와 달리 첫째한테 대항하려 하지 않아요. 예. 첫째나 둘째에게 '내가 힘으로 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일찍 파악해요. 예. 그래서 첫째는 둘째는 첫째와의 대항을 통해서 쟁취한다면은 셋째 막내는 충돌을 피하면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것이 인제 사회성이죠. 예. 그리고 셋째는 첫째나 둘째를 많이 관찰을 해요. 보통 혼낼 때 첫째를 혼내고 둘째를 혼내잖아요. 그래서 첫째가 혼난 거 보고 둘째가 혼난 걸 보고 나서 나는 인제 이렇게 안 하면,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셋째가 사회성이 좋고 그런 것들이 인제 뛰어나다고 하죠. 예. 반면에 인제 셋째 같은 경우 인제 지나치게 이제 부모의 가보 속에 있게 되면은 의존성과 인제 중독에 빠지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것을 봤을 때는 막내가 가장 많다라는 인제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출생 순위에 따라서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은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편애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에요. 첫 번째 가장 큰 많이 갈등은. 그것은 인제 부모에 대한 분노와 형제에 대한 질투로 나타나는데, 자녀의 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사랑과 자비가 적은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직 자녀의 도리만 다하라. 이게 인제 자녀의 도고요. 예. 부모가 나한테 편애를 하든지 사랑을 주든지 간에 개교하지 말고 나는 자녀의 도를 다하고, 형제 친척의 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형은 형의 도리만 다하고 아우의 공경을 개교하지 말며, 아우는 아우의 도리만 다하고 형의 우애를 개교하지 말아서 그 천륜의 정의를 길이 지키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편애를 하고 형제 자매 간에 인제 우월감과 열등감이 공존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개교하지 말고, 내가 자녀는 자녀의 도리로서 부모를 대하고 형제는 형제의 도리로서 형이나 아우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애라는 것은 동생을 감싸 안아 주는 것이 우애고요. 공경이라는 것은 형을 형으로서 대접해 주는 게 인제 공경이잖아요. 이것을 그냥 하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인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달리 부모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자녀들이 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이해해 주고 잘 용서해 주면서 가족들, 특히 부모한테는 그렇게 그냥 엄격해 가지고 용서를 잘 못해 주고, 엄격한 잣대를 대거든요. 근데 인제 어떻게 보면은 부모도 아직 공부해 가는 중생이고 그렇잖아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부모 절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현실의 인과라는 것이 복잡다단해요. 그래서 자로 잰 듯이 공정하게 부모가 자녀를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도 전생의 습관과 업력이 있어서 그 자녀마다 서로 얽힌 업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마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인과잖아요. 오히려 똑같이 대하는 것이 인과에 안 맞잖아요. 어. 자녀와 사이에 얽힌 인과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게 반응이 나가는 거죠. 마음은 똑같이 주려고 하지만은 서로 얽히는 업력이 달라서. 그래서 똑같은 자녀의 행동에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과예요. 따라서 우리는 부모나 형제 자매의 행동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부모가 잘해 주면 나도 잘해 주고 부모가 못해 주면 못해 주는 환경의 마음이 지배당하는 운명론적 인과론에 가면 안 되죠. 예. 그러면 평생 악순환인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을 인제 운명론적 인과라고 해요. 예. 환경에 따라서만 반응하는 거예요. 예.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고 싫은 일 있으면 싫어하고, 부모가 잘해 주면 잘하고 부모가 못해 주면 못하고, 그것을 운명론적 인과, 그리고 환경의 마음이 지배당하는 거, 대동사 이렇게 하셨죠. 이것을 벗어나서 마음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음양상생의 도를 잘 활용하는, 이것을 인제 천업을 돌파한다고 하죠. 예.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하는 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예의 핵심이고 세전에서 핵심이에요. 모든 세전의 도리에서 나와요. 예.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춤추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할 도리만 가는 거예요. 예.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주도권을 빼앗기면은 마음이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이게 되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원인은 마음속에 이상적인 존재로 각인된 형제 자매에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뛰어난 형, 누나, 언니, 오빠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할 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가 우열감이나 열등감이라는 것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중생심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거품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까 같이 컴플렉스라는 것은 알아차리는 순간 사라지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분별성과 주착심이라고 하죠. 잘났다는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못났다는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아서 원래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은 그 자리에서 형제 자매한테 차별심을 둬야 돼. 그러니까 형제 자매한테 차별심이 나가는데 그 차별심은 차별이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차별을 우리는 해야 되죠. 예. 그것이 이제 진정한 형제의 우애와 아우의 이제 우애와 공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심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예. 그리고 잘났다는 것에서 사로잡히지 말고 못났다는 것에도 사로잡히지 말아서 그것이 없는 자리에서 마음을 써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의 원인 세 번째는 내가 애착을 쏟아온, 내가 사랑을 준 존재한테 배신당하고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이제 갈등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이 대표적인 갈등이 뭐냐면은 그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언제냐면은 부정당한 의뢰를 할 때예요. 부정당한 의뢰. 정산 종사님께서 그래서 여기 형제 친척의 도에도 이렇게 해놨어요. 친척이라 하여 옳지 못한 의뢰를 구하거나 부당한 의세를 행한다면은 이는 형제 친척의 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힘을 써서 그 혜택이 형제와 친척에게 미치게는 할지언정 내가 먼저 형제와 친척에게 구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영원한 화목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옛날부터 누구 하나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구 하나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 붙어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예전에 병폐가 있었다고 대종사님 말씀하셨어요. 부정당한 의뢰의 병.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온갖 비리가 일어나잖아요. 비리를 보면 다 가까운 사람이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공무원들도 다 이제 지금 주요 장관들 임명할 때 가장 발목 잡는 게 누구예요? 자녀 문제잖아요. 계속 자녀가 발목 잡잖아요. 예, 친척이 발목 잡고요. 자녀 친척이에요. 99%. 자녀하고 친척이 부정당한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예. 한 생각 사심이 동하면 부정당한 의뢰심이 싹트고 그 마음이 배신자를 만들어내고 버려진 자를 만들어내고 서운한 마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부정당한 의뢰심은 가족 전체를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가 내가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을 길러서 내가 자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은 부정당한 의뢰심을 할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내가 자력이 없으면은 부모를 죄짓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자력 있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잖아요. 내가 자력이 없으면은. 그리고 내가 자력이 없으면은 사심이 일어나요. 자력 있는 사람한테 의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아무래도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친척 중에 형제 중에 뭔가 좀 부탁하고 싶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가족 전체를 망치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는 그것을 부정당한 의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하면은 영원한 화목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세 가지 형제 자매 간에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는 맨 앞에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뭐죠? 제 첫 번째 문장에 형제는 한 기운을 받아서 한 기운으로 자라났다고 했어요. 이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형제 자매는 비슷한 업을 지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서로 녹여야 될 비슷한 업장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형제, 친척들, 특히 형제 간에는 얽히고 설킨 매듭을 해결하지 않고는 내 공부의 진전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사람하고 형제 자매가 된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거든요. 내 영혼의, 예, 내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를 서로가 갖고 있어요. 예. 그 매듭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외면해 버리고 관계를 끊어 버리면은 내가 이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한 기운으로 자랐고 한 기운을 받았으니까 서로 비슷한 업을 지었고 서로 녹여야 될 비슷한 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매듭을 풀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혈연이 법연이 되어서 서로가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안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원수가 생기고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이제 지옥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 형제 자매는 한 기운으로 나고 한 기운으로 자란다고 한 겁니다. 그 본의를 잘 살려서 혈연이 법연이 되고 진급하는 인연으로, 상생하는 인연으로 갈 수 있도록 공들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